여보세요? 박수신입니다. 머니1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심한 막판 변동 강세를 연출하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포스코의 장기기업 신용 등급을 A-에서 트리플 B+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그리스의 지난해 재정적자와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이 정치적 텃밭인 갈리시아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해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환경 플랜트 전문업체 한라산업개발이 1차 부도에 이어 기업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0월 23일 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어제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 간의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갈등만 빚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생의 화합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화합의 길로 나서게 될지 이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지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 오늘은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개장 후에 약보합세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지막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있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 또는 하회했느냐보다는 향후 매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강보합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13,345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0.38% 소폭 상승하면서 3,016, 그리고 S&P 500 지수 빨간불 켜면서 1,433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증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는 유럽 증시에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2% 빠지면서 5,882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71% 좀 더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7,328 기록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0.61% 역시 약세 보이면서 3,483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바지에 들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진한 수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역시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지도부 교체에 앞서서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강보합권에서 9,010으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21% 소폭 오르면서 2,132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68% 145포인트 소폭 상승하면서 21,697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박성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글로벌 마감 시황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이슈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고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다 할 이벤트라든가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키워드는 실적에 맞춰졌습니다. 이 장 개장에 앞서서 실적을 발표한 세계 최대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1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2.5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1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1.71달러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이고요.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이익 호조에도 불구하고 캐터필러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를 조금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쳤는데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연간 이익 전망을 주당 9에서 9.25달러로 제시했고요. 매출액 전망치도 66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종전의 예상치였던 주당 9.6달러 그리고 매출액 680에서 700억 달러보다는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마감한 이후에는 야후와 반도체 제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예상치로 웃돌았지만 4분기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간 내에서 낙폭을 늘렸습니다. 우선은 종가, 정규시장에서 종가만 보더라도 약법으로 거래 마쳤고요. 여기서 계속 낙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 업체 야후 같은 경우는요. 마리사 메이어 최고 경영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지난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했고요. 이후에 현재는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후 지난 3분기 중에 순이익이 31억 6천만 달러, 주당으로는 2.64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에 2억 9,830만 달러, 주당 23센트에 비해서 급증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은 실적이 좀 끌어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또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도 좋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이 급감했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 여기에다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이 현재 총리가 승리하면서 구제금융 지원 신청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좀 살펴보자면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시리아의 유혈 사태가 레바논의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충돌로 번지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하면서 88.73달러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똑소리 나는 박상정 기자 분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포스코의 신용 등급을 기존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등급 하향 이후로 올해 포스코가 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부채 자금 조달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S&P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스의 지난해 재정 적자와 공공부분 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통계청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9.4%, 공공부분 부채는 160.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예상치인 9.1%, 165.3%에 비해 각각 소폭 악화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리스 통계청은 GDP를 최신 자료로 수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이 정치적 텃밭인 갈라시아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라우이 총리가 조만간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 국채 매입을 개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실시된 갈리시아주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은 75석 중 41석을 차지해 과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발표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웅진그룹 사태의 여파로 은행권의 성적표가 매우 저조합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권이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당기 순이익은 2,339억 원입니다. 2분기에 비해 증가했으나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계열사인 외환은행 역시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255억 원 순이익에 그쳤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당초 한 달 전 정도에 비해 시장이 예상한 것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시장의 기대는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웅진그룹 사태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기업의 여신 건전성에 따라 정상부터 추정 손실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대손 충당금을 쌓는데 부도 처리에 따라 충당금이 증가했습니다. 두 은행 모두 연체율이 증가하며 수익과 자산 건전성도 악화됐습니다. 신한과 KB 등 4대 은행 모두 웅진발 악재를 피하지 못한 만큼 은행권의 실적은 실망스러울 전망입니다. 특히 웅진홀딩스의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4분기에만 대손 충당금으로 1,000억여 원을 적립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극동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500억에서 700억 원가량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하고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 불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써야 될 수도 있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은행권의 힘든 시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한국은행 외자운용 직원들에게 투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4월부터 외국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임직원에게 투자 교육을 위촉해 정식 연수과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특수 프로그램 일종의 투자과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IB의 투자 기법이 안전성을 최우시하는 한은의 투자 철학과 잘 맞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해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프랑스 정부가 현대, 기아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업체의 덤핑 혐의를 제기하며 지난 8월 요구한 우선 감시 조치를 수용치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감시 조치는 이온 회원국들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 EU 집행위에서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39위의 환경 플랜트 기업인 한라산업개발이 22일 최종 부조 처리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9일에 1차 부조를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까지 어음을 막지 못해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한라산업개발은 오늘 오후까지 국민은행에 들어온 어음 23억을 결제하지 못했고 서울중앙지법에 기획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송도 신도시가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 유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전화 문의는 물론이고 모델하우스 방문객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환경 분야의 IMF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 GCF의 사무국이 송도 신도시에 들어옵니다. GCF 이사회는 지난 20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인천 송도를 GCF 사무국 소재지로 확정했습니다. GCF 같은 국제기구가 들어오게 되면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인해 관광과 숙박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주재원 1명당 현지에서 1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간 3,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전해지자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무소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실제 계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GCF 사무국이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저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도 3배 이상 늘었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는 고객들도 한 10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계약 고객 건수도 지금 저희가 주말 이틀간 진행한 결과가 한 100건 정도가 계약이 또 신규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송도에는 현재 6개 단지에 1000여 가구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90대책에 따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GCF 유치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중도금 이자를 일부 면제해주는 등 각종 추가 혜택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독일의 전기전자 업체이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지멘스마저 태양광 산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경제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독일 정부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키로 한 것도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의 배당에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이에 따라 배당주 펀드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투자해 볼 만한지 최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은 배당 수익뿐 아니라 배당 기준일인 연말이 다가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 차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주 펀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외국인 주주를 중심으로 배당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배당에는 다소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증가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배당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7%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상품은 16%의 수익을 기록한 신형 자산운용사의 고배당 펀드로 최근 1년 수익률뿐 아니라 3년 누적 수익률에서도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마이너스 4%를 기록해 성과가 가장 저조했던 대신 자산운용사의 소망 가득 배당 상품과 비교했을 때 20%의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배당주 펀드를 고를 때는 배당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배당 투자에 따른 투자 철학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같은 배당주 펀드라도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성과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최근 갈등을 빚어온 대중소 유통업체가 자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를 위해 11월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하고 대형마트 출점 자제와 자율 휴무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키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기술센터에서 홍성우 직영부 장관 주재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22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시장 돈육 경락 가격은 2,866원으로 2008년 3월 이래 처음으로 2,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처럼 하락할 경우 전국을 휩쓴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 이후 또다시 돼지 파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랑더텍의 홈쇼핑에서는 패션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기존 패션 유통 강자였던 백화점은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GS샵에서는 불황이 심해진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패션 부문 매출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파, 의료, 속옷 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해 불황의 영향에 따른 소비 트렌드도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 소외 주체로 글로벌 ETF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ETF 개장 10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박상정 기자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같은 다각적인 균형 성장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ETF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 인사들은 새로운 투자금의 유치가 ETF 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만든 글로벌 ETF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내 ETF 시장을 되돌아보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마케팅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현재 잘 트레이딩이 안 되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도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홍보 활동,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의 소개 그리고 기관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향후 10년 후에는 훨씬 더 성장한 그런 마켓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 간의 차이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The exposure to the foreign country, so I believe that's one of the weakness in Korean market. If we look at the Japanese ETF market, currently we have a 34 cross-listed ETFs in Japanese market.
열도를 맞이한 국내 ETF. 지난 10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20일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전일 대비 0.07%포인트나 급등하면서 발행 이후 계속됐던 20년물 국고채와의 역전 현상이 해소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3포인트 오른 2.8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따로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는 2007년 1,430명에서 지난해 말 6,106명으로 4.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황혼이혼에 맞춰 여성들이 경제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권이 실질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50대를 위해 영모기지론 상품을 출시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영모기지론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출시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택연금 사각지대였던 50대 노후재택이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퍼개미로 유명한 박영옥 씨를 포함해 투자의 고수들을 만나 성공 비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60살 이호복 씨는 매일 아침 8시 친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이 씨의 직업은 전업 주식 투자자. 조선업체에서 퇴직한 9년 전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투자금은 4천만 원. 현재 월 400만 원 남짓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 비결은 대박의 꿈을 버리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고 그 자기 멋대로 이제 어떤 그 꿈을 찾아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고. 주식 투자 인구는 528만 명. 이 중 전업 투자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상황 속에도 소수의 고수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합니다. 명심할 것은 꼼꼼하게 해당 기업을 살펴보는 일. 너무 쉽게 사고 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조그만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가서 뭐 좀 싼지 안 싼지 서로 비교해보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것도 강조합니다. 내 회사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과 더불어서 이 동행하면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업과 이게 대화나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 결코 쉽지 않은 주식 투자. 기본에 충실하는 게 성공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주식 고수들은 입을 모읍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오늘의 집중 관찰 종목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종목은 롯데 삼강입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그룹의 계열사 합병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롯데 삼강도 식품 계열사 통합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여러모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내수 식음료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롯데삼강도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롯데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롯데제과가 지분을 한 47%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롯데햄도 합병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과거에 식품회사 웰가라든지 파스테르 유어까지 전부 합병을 하면서 자회사를 두고 있는 그런 식음료 전문 빙과까지 포함하는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롯데그룹 산하에 있는 식음료 관련한 빙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업종 내에서도 두드러진 최근의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뭐 수급 상황 포함해서 최근에 롯데 삼강 어떤 흐름을 보이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네. 뭐 하루에 거래량 많아봤자 뭐 몇만 주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고요.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만 매수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금에서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해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계속적인 매도를 하면서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강하게 오른 모습인데요.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바로 직전 고점인 71만 5천 원을 찍은 날이 최근 내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현재 거래량이 돌파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서둘러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꾸준한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추세가 강력하게 깨지지만 않는다라면 68만 원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또한 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도 68만 원대를 지지선대로 선택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신규 매수는 그냥 고점대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난번 고점대 한 71만 5천 원대를 돌파 시도하거나 아니면 돌파했다가 되밀린 이후에 한 68만 원대에서 강한 지지력이 나온다 하면 그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적합한 종목은 아니라서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는 조금 어렵고요. 장기 보유를 하시거나 뭐 중장기 보유를 하시면서 뭐 배당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요. 롯데 삼강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을 위한 대타협에 나섰습니다. 바로 어제 지식경제부 홍서구 장관의 주재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이 전국상인연합회 등의 대표들과 만나서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신문 보신 분들 이 사진 좀 보셨을 텐데 이렇게 대표들께서 모여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기념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인 어떤 상생 방안을 좀 마련해 나가야 되겠는데 관련되는 내용을 오늘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한번 생생한 얘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의 박영삼 과장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참 활기차네요. 전화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그 대형마트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만나서 상생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동협의체 구성을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그러한 그 협의에서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그런 어떤 갈등을 풀어나가는 전략을 세우게 될지 한번 좀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번에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의 박영삼 과장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먼저 이분도 어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인데요.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피디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시죠. 조금 전에 그 전화 벨에 비해서는 조금 재미가 없는 벨이네요. 여보세요? 아, 네. 저기 엠머니 경제 채널, MBN 경제 채널 엠머니의 아침 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진행자 박희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난번에 한번 그 스튜디오에 모셨었는데 오늘은 네네. 전화 연결을 좀 했습니다. 아, 예. 예. 어제 사실은 그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한 자리에 좀 참여를 하셨죠? 네네. 네, 그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회장님. 하여튼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요. 예. 이제 대형 유통점이나 중소 유통점이나 좀
각 세울 게 아니고 서로 상생해보자는 뜻에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조금 전해주시죠. 이제 대형 쪽에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좀 많은 자성과 예. 자재에서 출점하는 부분도 조금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예. 또 한 달에 2번씩 쉬는 문제도 꼭 무슨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자발적으로 좀 움직여서 하겠다. 그래서 모든 현안을 앞으로는 이제 저희 전국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조합이나 대형마트나 전부 모여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요번에 대기업들과 중소상공인들 간의 그런 마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코스트코는 어제 좀 제외가 됐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코스트코요? 예. 코스트코는 원래 지자체에 등록을 안 했거든요. 말하자면 규제 대상 부분에서 거기도 이제 같이 코스트코와 또 무슨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한 거는 예. 코스트코나 무슨 하나로나 예. 하나로도 좀 빠져 있었죠? 네, 예. 전부를 총 아울러서 이제는 각계 약진을 할 게 아니고 전부 유통을 하시는 분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해보자 해서 저게 이제 일단 협의체를 11월 15일까지 늦어도 15일까지 발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사와 저희 단체와에서 전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어제 그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의 대표성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저희들은 시민단체에서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얘기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인정해준 단체가 두 단체이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대표성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다 인정해주는 전국 상인연합회하고 또 소상공인 협회니까요. 거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시민단체나 또 이렇게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만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저희들은 당당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이제 구성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관련되는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그 부분은 좀 부분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소송돼 있는 문제,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절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소송 문제 같은 것도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기로 그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제 11월 15일 저희들이 발족이 되면 아마 많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우리 중소상공인들, 영세 상공인들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대형 마트들을 압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대기업 대표들과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대표들이 만나서 상생의 길을 찾자는 것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도 과연 법으로 대응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은 이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전부가 서로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각만 세웠을 뿐이지 대화라는 게 없었잖아요. 대형이나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대화라는 건 일체 없었는데 이제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데 어떤 방점을 찍고 싶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불협화음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서 서로 이제 좀 상생을 하자는 뜻에 모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가 또 중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대형 유통점의 모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일단 대화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는 각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보기 좋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유통발전 협의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식경제부의 어떤 역할도 좀 커 보이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영부에서는 뭐 정부에서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재 역할을 많이 하시겠죠. 무슨 뭐 또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해주셔야 될 거고 또 협의체를 만들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뭐 사무국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저쪽에서 많은 저희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직영부나 또 그 대형 뭐 이런 유통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하여튼 구두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직영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중간에 있어야 뭐 중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 회장님 지금까지는 뭐 사실 어제 있었던 그 회의에 어떤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 사실 그 뭐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전통 시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뭐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 저희들이 아무래도 많이 어렵죠. 또 더군다나 지금 요즘에는 경기도도 좋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 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자성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누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좀 열심히 해서 어렵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잘 좀 진행을 하고 싶고요. 또 저희 그 상인들도 또 소상공인 슈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탓만할 게 아니고 뭐 저희들이 살 길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쪽에서 또 대화를 시작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우리 그 전통시장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또 김장철인데요.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튼 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일을 해보고 그렇게 또 영업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사실 만남에서 이제 출점 자제라든가 자율 휴무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뭐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회장님께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좀 대기업들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좀 짚어주시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대기업 그 대표단한테 제가 좀 얘기한 부분이 품목을 좀 이제 조금 더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우리가 이런 것도 좋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정말 대형점과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이렇게 좀 물건을 좀 규제를 좀 안 팔 건 안 팔고 좀 팔 건 파는 그 서로가 그 마트나 우리나 또 이렇게 좀 맞는 제품을 좀 이렇게 규제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전부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대형마트, 골목 상권에서 서로가 막 모든 걸 다 막 싹쓸이할 생각 말고 이걸 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되지는 않겠지만 당장 그 긍정적인 좋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 벌어져 있는 일인데 지금 와서 치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나 똑같이 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그 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좀 규제가 좀 돼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대기업의 유통업체들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만남, 진병호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그 현지 분위기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까 전화 연결을 하려다가 좀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는데 다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유통물류과 박영삼 과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조금 전하고 그 전화벨이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MBN 경제 채널 M1이에요. 아침 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진행자 박희준입니다. 네네. 네, 지금 통화 좀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어제 그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시킨 그 대기업 유통업체들과 그다음 소상공인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뭐 현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뭐 이승환 체인스토어 협회 협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거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참석하신 업계 대표분들도 매우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요번에 대형마트 코스트코하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는 좀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서 제외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어떤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유통업계라는 게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7월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데 코스트코나 하나로마트는 사실 참여를 못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논의에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 코스트코라든가 하나로마트도 당연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요. 예. 특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그 체인스토어 협회 회원사입니다. 그래서 그 협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협의체 출범까지 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 등을 다루는 단체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왈가왈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전국 상인연합회나 슈퍼마켓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한 단체입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상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체고요. 만약에 그 중소유통상인을 대표하는 다른 단체들이 더 있다 그러면은 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논의의 장은 좀 열어두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어제 뭐 좀 오고 간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죠. 그 기본적으로는 현재 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모두 다 적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행 규제 수준 정도는 모두 좀 따라줬으면 하겠다. 그래서 그 월 2회 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계가 좀 자율적으로 지키자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만 한 뭐 2015년이나 뭐 그 좀 더 멀리까지라도 대형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해 나가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출점을 자제해 나가자 어느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한 30만 이하 도시에는 한 2015년까지는 좀 대형마트가 들어가지 말자 하는 그런 논의를 뭐 기본으로 해서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만이요. 네. 그러니까 도시 규모를 근거로 해서 이제 출점을 좀 자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의무 휴업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뭐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월 2회 정도를 기본 안으로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행정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월 그 2회, 즉, 2, 4주 일요일에만. 이렇게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아마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패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 파주나 이런 데 장날에 쉰다든지 순천의 경우는 평일에 이렇게 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유통업계하고 지자체가 협의해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게 의무 휴업일을 정한다고 그러면 대형마트 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체 발족을 위한 준비가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이런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금년 초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 7월부터 저희가 대형 유통업계하고 이 중소유통업계의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냐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가지고 대형마트들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들이 결국에는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가면은 정부나 소상공인들이 결국 유리한 입장에 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협의체를 만드는데 좀 더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규제라는 게 항상 그 약간 후행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걸 교정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유통 산업의 현실을 좀 반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갈 경우에 현재 그 각 지자체와 유통업계 간의 소송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가 그 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 유통업계 그리고 중소유통업계도 이렇게 법적 분쟁으로만 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예. 인식을 같이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상생의 방안을 이제 마련하게 되면 사실 이제 지역별로 좀 맞춤식의 의무 휴업이라든가 출점 제한 그런 이제 방안을 갖다 마련할 수 있다는 건 참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법으로 통제를 해도 안 지켜지는 것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켜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사실은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런 어떤 빠져나가는 그다음에 자꾸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예.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그걸 자꾸 규제하려고 드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래 왔는데요. 예. 아마 이번 모임이 유통업계에서는 아무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근본 이 협의체 통해서 예. 그런 어떤 신뢰의 정신을 가지고 간다면은 따를 걸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큰 손실을 입지 않을까. 소비자 신뢰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걸로 예상. 지속적으로 이제 대기업들과 소상공인 간의 마찰이 이어질 경우, 뭐 소송까지 가는 마찰이 이어질 경우 결국 이제 사실은 피해를 입는 거는 소비자 측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유통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에서 협의체를 이제 마련한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직영부 역할 앞으로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이제 좀 하고자 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예.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 운영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떤 알맹이가 되는 내용 부분은 업계에서 좀 주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하여튼 뭐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는 어떤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어쨌든 이번 협의체 구성 합의로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많이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또 따지고 보면 정확히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조금 뭐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도 또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실무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의사소통이 좀 부족했다. 예. 진작 이런 만남을 가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양 대형 업계하고 중소유통업계 간에 생각보다는 공유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80% 정도는 실무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진행해 왔고요. 나머지 한 20여 % 정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를 해가지고 대중소 유통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식경제부 유통분류과의 박영삼 과장과 함께 어제 있었죠. 대기업 유통업체와 그리고 중소상공인 대표들 간의 만남에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직영부의 역할, 앞으로의 계획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이른 시간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이제 다 마칠 시간이네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랜 갈등의 고리를 해결하고 손을 맞잡은 유통업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신과 갈등도 이렇게 상생과 화합의 길을 찾아서 바람직하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 문득 가져봅니다. 우리는 작게는 우리 옆자리의 사람과 또 조직과 조직 간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죠. 조금만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나만 살자는 마음은 결국 나도 못 살게 되는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좀 깊이 반성을 하고요. 주변과 상생의 길을 찾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